숫빈 최 씨는 아들이 왕이 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6년이 모자랐어요. 1718년 봄, 그녀는 아들의 집에서 눈을 감습니다. 49세였어요. 아들 연인군이 왕세자가 되는 건 3년 후, 왕이 되는 건 6년 후였습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된 후 29년 동안 한 가지 일을 붙들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제대로 돌려받는 것. 그리고 즉위 29년째 되는 날, 영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한이 없다. 숫빈 최씨 하면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죠. 무술이 출신. 드라마에서도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궁궐에서 빨래하고 청소하던 가장 낮은 신분의 여자. 그 여자가 숙종의 눈에 띄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영조가 됐다. 익숙한 이야기죠.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조선 왕조실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져봐도 최 씨를 무술이라고 쓴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어요. 한 줄도요. 수백 년간 당연하게 쓰여온 그 단어가 정작 실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 합니다. 1670년 한성부 여경방 서학동, 지금의 서울 은평구 일대예요. 이곳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전해지지 않아요. 성은 최 씨, 아버지 최효원은 양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 뒤인 1676년 병진년, 이 아이에게 궁궐 입궁 명령이 내려줍니다. 겨우 7살이었어요. 부모 곁을 떠나 궁이라는 거대한 세계로 들어가야 했던 나이. 기록에 따르면 소룡원 신도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빈찬 치스의 센루, 병진년 7세에 선발되어 궁에 들어갔다. 이 신도비는 훗날 영조가 직접 주도해서 쓴 것이에요. 왕이 된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남긴 공식 기록인 셈이죠. 물론 역사학자들은 영조가 어머니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높여 적었을 가능성도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선발되어 들어갔다는 말,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무술이는 선발 대상이 아니에요. 무술이는 궁녀가 아닙니다. 궁녀들이 부리는 천민 신분의 하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친방 나인이 청와대 비서실 직원이라면 무술이는 외부 청소 용역이에요. 같은 건물에서 일하지만 소속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비서실 직원은 정식 채용 과정을 거치죠. 청소 용역은 그렇지 않고요. 선발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무술이일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7살이라는 나이가 결정적 단서예요. 조선 궁궐에서 7, 8세의 어린 소녀를 선발하는 궁녀 직군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친방과 수방. 친방은 왕과 왕비의 의복을 짓는 곳이에요. 수방은 자수를 놓는 곳이고요. 이 두 직군은 어린 나이부터 기술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일찍 선발했습니다. 특히 친방은 궁녀 직군 중에서 지밀라인 다음으로 높은 서열이었어요. 7세에 선발 입궁했다는 기록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백 년간 믿어온 무술이 출신 숫빈 최 씨라는 이미지는 실록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오히려 남아있는 기록들은 하나같이 친방 나인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훗날 연인군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친방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제일 어려웠습니까? 아들이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궁금해한 거예요. 숫빈 최 씨가 대답합니다. 중누비도 어렵고 오목누비도 어렵고 납정누비도 다 어렵지만 새누비가 가장 힘들었다. 새누비, 바늘땀이 가장 촘촘하고 정교한 누비 기법이에요. 한 땀 한 땀 간격이 좁아서 손가락 끝이 다 갈라질 만큼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한겨울 왕실 의복을 만들기 위해 소녀의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맺혔을 거예요. 연인군은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기록에 따르면 이후 영조는 평생 누비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올려도 추운 겨울에도 끝끝내 누비옷을 거부했어요. 어머니의 손끝이 갈라지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옷을 왕이 된 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효도였을지도 모릅니다. 7살에 궁에 들어간 아이. 그 아이는 친방에서 바느질을 배우며 2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름 없이, 기록 없이 바늘 하나를 쥐고. 그렇게 궁에서 2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1692년. 이에는 조선 궁궐이 뒤집어져 있던 때예요. 3년 전 기사 환국으로 인현 왕후가 쫓겨났고 장희빈이 왕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궁 안에서 패비 인현 왕후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4월 22일 밤,
궁궐 한쪽 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떤 나인이 혼자 방 안에 상을 차려놓고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성찬을 올리고 상 아래에 두 손을 모은 채 기원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나가던 숙종이 불빛을 보고 문을 열었어요. 연유를 묻자 나인이 대답합니다. 페비 마마의 생신을 위해 기원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던 그 이름을 이 나인은 혼자서 불렀습니다. 숙종은 그 충심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전해져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장면은 수문록이라는 사료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저자 이문정은 소론 탕평파 인물이고 이 책 자체가 서인과 인현왕후를 미화할 목적으로 쓰였다는 게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의 장면이 정확히 이렇게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1693년에 최 씨가 임신한 상태로 수건에 책봉된 건 실록이 확인하는 사실이에요. 1692년 무렵 숙종과 인연이 시작된 건 맞습니다. 수건, 종사품, 후궁 품계 중 가장 낮은 자리예요. 20년 가까이 침방에서 바늘만 잡던 궁녀가 하룻밤 사이에 왕의 여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6일 첫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영수, 2달이었어요. 영수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실록은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절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왜 죽었는지, 며칠을 아팠는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23 궁녀에서 갓 수건이 된 여자가 처음 안아본 아이를 2달 만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듬해인 1694년 9월 13일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연인군, 훗날 영조가 되는 아이예요. 이번에는 살았습니다. 첫째를 보내고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아이를 안은 어머니.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1698년 셋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이름조차 실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언제 죽었는지도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2달, 셋째는 이름도 없이 살아남은 건 딱 하나, 연인군 뿐이었어요. 두 아이를 먼저 보낸 어머니가 남은 하나를 어떻게 바라봤을지 그건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3번 투었고 2번 놓았고 한 번만 남았어요. 그 한 영에게 무엇을 쏟았을지는 이 뒤의 이야기가 전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숙빈 최 씨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드라마가 한 번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이야기예요. 장희빈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인현왕후와의 대결. 드라마에서 수십 번 다뤘고 우리 머릿속에도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장희빈 대 인현왕후, 질투와 권력.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숙종. 맞아요. 그 구도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사료를 하나씩 뒤져보면 진짜 구도가 따로 있어요. 장희빈을 실제로 무너뜨린 사람은 인현왕후가 아니었습니다. 숙빈 최 씨였어요. 이건 드라마가 한 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1694년 갑술 환국이 터지기 직전의 일이에요. 이때 조선 조정은 남인이 장악하고 있었고 장희빈은 왕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이미 폐위된 상태였고요. 겉보기엔 장희빈의 완전한 승리였어요. 그런데 궁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정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민진원이 쓴 단합말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론의 실세 김춘택이 꾀를 내서 숙종의 유모인 봉보 부인에게 접근했어요. 봉보 부인은 궁 안에서 숙종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봉보 부인은 다시 숙빈 최 씨와 연결됐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외부의 정치 세력이 직접 대통령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의 측근을 통해 비서실 안쪽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3단계 우회 정보망. 김춘택에서 봉보 부인으로, 봉보 부인에서 숙빈 최 씨로, 숙빈 최 씨에서 숙종으로. 이 루트를 통해 궁 밖의 정세와 인현왕후 보기의 명분이 숙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묘한 사건이 하나 터져요. 서인 유생 김인 등이 고변을 올립니다.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가 숙빈 최 씨의 외숙모를 매수해서 숙빈에게 독약을 먹이려 했다. 이 고변이 조정을 발칵 뒤집었어요. 그런데 수사 결과가 이상했습니다. 숙빈의 외숙모 봉영이라는 인물은 연인군이 태어날 때 궁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게 확인됐어요. 독사를 시도하려면 궁 안에 있어야 하는데 입궁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진짜였는지 거짓이었는지 지금까지도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진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변 하나가 방아쇠가 됐어요. 숙종은 남인을 내치고 서인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갑술 환국, 그리고 인현왕후가 복위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장희빈은 왕비 자리에서 밀려났을 뿐 살아는 있었습니다. 10인으로 강등됐지만 궁에서 쫓겨나진 않았어요. 진짜 결정타는 7년 뒤에 날아옵니다. 1701년 음력 8월 14일 인현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45세였어요. 장희빈과 오랜 세월 갈등했던 인현왕후는 그렇게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희빈과 맞서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인현왕후가 죽은 직후 숙빈 최씨가 움직입니다. 숙빈이 숙종을 찾아가서 직접 고변했어요. 조선왕조실록 숙종 27년의 기록입니다. 희빈 장씨가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설치하고 궁녀들과 함께 인현왕후를 저주하여 죽게 했습니다. 무고의 옥, 이 한마디가 장희빈의 운명을 끝냈습니다. 숙종은 곧바로 수사를 명령했고 취선당 서쪽에서 실제로 신당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장희빈은 변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해 희빈 장씨는 사약을 받습니다. 조선 역사상 왕비 출신이 사사된 건 이것이 유일해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는 늘 인현왕후가 장희빈의 맞수였어요. 그런데 인현왕후는 복이 된 후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장희빈에게 결정파를 날린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궁 안에서 비밀 정보망의 핵심 연결고리가 되어 인현왕후 복위를 도왔고 인현왕후가 떠난 뒤에는 직접 나서서 장희빈을 고변한 사람 숙빈 최씨. 침방에서 바느질하던 7살 아이가 세 아이 중 둘을 잃은 어머니가 궁중 정치의 한복판에서 이 모든 일을 해낸 겁니다. 숙빈은 그렇게 아들의 앞에 놓인 위험들을 하나씩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오고 있었어요. 숙종 42년 1716년 숙빈 최씨에게 병환이 찾아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숙종이 직접 명을 내립니다. 사가에서 요양하라고. 사가, 궁 바깥이에요. 숙빈이 보내진 곳은 아들 연인군의 사저 창의궁이었습니다. 지금의 서울 종로구 창의동 일대. 47세의 후궁이 궁을 나와 아들의 집에 눕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궁을 나왔다는 건 왕 곁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매일 아침 문안을 올리고 왕비의 안부를 살피던 일상, 그게 끊긴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조와 임방이 쓴 제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래도록 임금과 왕비의 안우를 거르게 되매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졌고 조금만 차도가 있으면 곧 대궐로 갔다. 이 문장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픈 몸이에요. 요양하라고 보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몸이 나아지면 곧바로 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문안을 올리러 임금과 왕비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아픈 게 아니라 문안을 못 올리는 게 미안했던 겁니다. 7살에 궁에 들어간 아이가 40년을 그곳에서 살았어요. 궁이 일터였고 세상이었고 자기 자리였습니다. 침방에서 바느질을 배우던 소녀가 후궁이 되고 어머니가 됐지만 궁에서의 도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아파서 나왔는데 몸이 조금만 괜찮아지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2년이 지납니다. 1718년 음력 3월 9일 무오에 숙빈 최씨는 창의궁에서 눈을 감습니다. 49세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숙종의 반응이에요. 숙빈의 장지를 정해야 하잖아요. 담당 관원들이 명당을 골라서 올립니다. 숙종이 거부해요. 관원들을 파직시킵니다. 며칠 후 다른 관원들이 다시 장지를 올립니다. 또 거부합니다. 2차례나 장지 선정을 거부하고 담당자를 파직까지 시킨 거예요. 일부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숙종 말년, 숙빈에 대한 감정이 단순하지 않았다고. 40년을 가까이 둔 여자, 아들까지 낳은 여자, 그 여자의 마지막 자리를 정하는데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보내기 싫었던 건지 기록은 거기까지만 남아있어요. 장면은 결국 예장의 예에 따라 거행됐습니다. 새 내전에서 조문관원이 파견됐고요. 그리고 숙종 자신도 2년 후인 1720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숙빈보다 2년을 더 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숫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숙빈 최씨가 죽은 해 1718년. 이때 아들 연인군의 나이 25이었어요. 아직 왕세자도 아니었고
왕 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왕저 중 하나였어요. 3년 후인 1721년 연인군은 왕세제로 책봉됩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52세였을 거예요. 6년 후인 1724년 연인군은 왕위에 오릅니다. 영조, 조선의 21대 왕.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55세였을 겁니다. 3년이 모자랐어요. 아들이 세제가 되는 걸 보려면 6년이 모자랐어요. 아들이 왕이 되는 걸 보려면 7살에 궁에 들어가서 아이를 셋 낳고 둘을 잃고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아들의 앞길을 닦아놓은 여자. 그 여자는 정작 자기가 닦아놓은 길의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6년이 모자랐어요. 그 아들은 왕이 된 후 52년을 재위했습니다. 그 52년 동안 내내 한 가지 일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영조, 조선의 21대 왕, 52년 재위, 역대 최장기간 왕좌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탕평책, 균역법, 신문고 부활, 교과서가 칭찬하는 업적이 줄줄이 따라붙죠. 그런데 이 왕에게는 단 하나, 평생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요. 조선 역대 왕들의 어머니를 쭉 살펴보면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왕비였거나 죽은 뒤에라도 왕비로 추존됐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면 어머니의 격도 올라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그런데 역사학자 김종성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 전체를 통틀어 어머니가 생전에도 사후에도 단 한 번도 왕비 추존을 받지 못한 왕은 딱 2명뿐이에요. 선조와 영조.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영조는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간택 없이 궁녀에서 직접 후궁이 된 낮은 신분의 어머니를 둔 왕. 이 조건까지 겹치면 조선 27대 왕 중에 영조밖에 없어요. 역대 왕 중 어머니 신분이 가장 낮은 왕. 그게 영조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조정에서 영조의 정통성을 흔들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무수리의 아들. 어머니의 신분을 끌어내려서 왕의 자격을 의심하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영조는 이 말이 나올 때마다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분노했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왕이 조정에서 우는 겁니다.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 앞에서.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한 가지 가능성을 제기해요. 영조가 어머니에 관한 기록을 의도적으로 수정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파트 1에서 이야기한 선발 입궁 기록이 실제보다 높여 쓴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평생 어머니의 이름 석자를 지키려고 싸운 사람입니다. 기록 하나라도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었겠죠. 1724년 영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31살이었어요. 어머니 숙빈 최씨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6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듬해인 1725년 영조는 어머니를 위한 사당 숙빈묘를 짓습니다. 그리고 파주 소령원으로 갑니다. 어머니 무덤 앞에 서서 직접 붓을 잡아요. 첫 번째 친필 비석을 세웁니다. 왕이 된 아들이 어머니 무덤에 직접 글을 새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영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령원에서 멀지 않은 파주 보광사 이절을 어머니의 원찰로 지정해요. 원찰이란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비는 전형 사찰이에요. 경내에 어실각이라는 건물을 짓고 숙빈 최씨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향나무 한 그루를 심어요. 영조가 직접 심은 나무입니다. 그 향나무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300년 넘게 어실각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28년이 더 흘러갑니다. 즉 그 이후로 영조는 한 해도 빠짐없이 어머니를 높이는 일을 계속합니다. 육상궁에만 52년 재위 동안 약 200번을 다녀갔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원했던 건 방문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격을 올리는 거였어요. 어머니 사당의 이름을, 무덤의 이름을, 시호를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끌어올리고 싶었던 겁니다. 1753년 즉위한 지 29년째 되는 해 영조의 나이 53이었어요. 이 해에 드디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육상묘가 육상궁으로 격상됩니다. 묘에서 궁으로. 후궁의 사당이 궁이라는 이름을 받은 건 조선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어머니에게 화경이라는 시호가 내려집니다. 소령묘가 소령원으로 격상됩니다. 묘에서 원으로 한 단계 높아진 거예요. 29년이 걸렸습니다. 왕위에 오른 31살 청년이 53세 노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해낸 겁니다. 영조실록 79권에 그날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1753년 6월 25일 숙빈 최 씨에게 화경이라 주시하고 묘는 궁, 무덤은 원이라 하였다. 그리고 영조는 다시 파주 소령원으로 갑니다. 28년 전에 첫 비석을 세웠던 바로 그곳이에요. 두 번째 친필 비석을 세우러 간 겁니다. 이번에는 31살 청년이 아니라 53세 왕이 붓을 잡았습니다.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피습 베이면 최이간 베이체. 붓을 잡고 글을 쓰려고 하니 눈물과 콧물이 얼굴을 뒤덮는다. 옛날을 추억하노니 이내 감회가 곱절이나 애틋하구나. 53세 왕이 어머니 무덤 앞에서 글을 쓰다가 눈물과 콧물이 얼굴을 뒤덮어서 더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서령원에는 지금도 비각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어요. 1725년의 것과 1753년의 것. 31살의 아들과 53세 아들이 남긴 글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파트 1에서 이야기한 새누비. 침방에서 가장 힘든 바느질이 뭐였냐는 아들의 질문에 어머니가 새누비가 가장 힘들었다고 대답했던 그 장면. 영조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52년 재위 기간 내내 단 한 벌의 누비옷도 입지 않았어요. 신하들이 아무리 올려도 끝끝내 거부했습니다. 52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손끝이 갈라졌던 그 옷을 아들은 왕이 되어서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53년 6월 25일 53세의 왕이 드디어 그 말을 합니다. 1753년 6월 25일 영조 29년 이날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숙빈 최 씨에게 화경이라는 시호가 내려지고 사당은 육상궁으로 격상되고 무덤은 서령원으로 격상됩니다. 후궁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예우. 29년 동안 영조가 매달려온 일이 드디어 마무리된 겁니다. 영조실록 79권에 그날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모든 의식이 끝난 후 53세의 왕이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한이 없다. 여한, 남은 한.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이 사람이 걸어온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머니가 눈을 감은 해가 1718년이에요. 그때부터 세면 35년입니다. 왕위에 오른 1724년부터 세도 29년이에요. 35년을 품고 29년을 싸워서 겨우 이 한마디를 한 겁니다. 숙빈 최 씨는 아들이 왕이 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6년이 모자랐습니다. 왕 세제가 되는 것조차 3년이 모자랐고요. 7살에 궁에 들어가서 바느질을 배우고 아이를 셋 낳고 둘을 잃고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았지만 정작 자기가 닦아놓은 길의 끝은 보지 못한 채 49세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6년의 빈자리를 29년으로 채웠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돌려받겠다는 일념 하나로 신하들이 막아도 정치적으로 불리해도 29년을 놓지 않았습니다. 파주에 보광사라는 절이 있어요. 영조가 어머니의 원찰로 지정한 곳입니다. 경내에 어실각이라는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숙빈 최 씨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어실각 앞에 향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영조가 직접 심은 나무예요. 그 나무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왕이 심은 나무가 아직도 거기 서 있어요. 어머니를 모신 건물 앞에서 300년 넘게 서 있는 겁니다. 숙빈 최 씨가 침방에서 바느질하던 시절 그 손끝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조선 역사 52년 제위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새누비가 가장 힘들었다던 어머니, 그 말을 듣고 평생 누비옷을 입지 않은 아들, 그 아들이 심은 나무 한 그루가 어머니 곁에서 아직도 서 있습니다.